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아침 파란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홀산입니다. 아주 요즘 코스닥 난리도 아니네요. 네. 대단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시장이 변화가 없어서 출근 사실 안 했어도 되는 날. 근데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변화예요. 코스닥. 종목별로는 편차가 굉장히 크죠. 예. 종목 장세가 뭐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코스피 코스닥은 지수는 거의 안 움직였어요. 0.03% 코스피가 올랐고 코스닥은 0.09% 떨어졌으니까 거의 제자리였고요. 환율이 다시 1,300원 정도가 됐습니다. 네. 1,299.4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홍콩이랑 상해는 아침에 좀 괜찮더니 좀 0.78% 정도 떨어져서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향방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네, 오늘 업종 1위는 비금속 광물 섹터가 네. 압도적으로 7.5%였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11%나 급등을 하면서 비중이 너무 커요.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그리고 통신 섹터가 1.7% 오르면서 2위였는데요. SKT, KT, LG가 1, 2%씩 다 상승을 했고요. 네. 화학 섹터가 3위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네요. KG 케미칼 상한가 금양 17%, SK 이노베이션 5%, 네. SKC 4% 상승을 했고요. 서비스 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GKL이 5.6% 떨어졌는데요. 뭐 파라다이스도 같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어제에 이어서 중국 실망. 네. 중국 실망감 그리고 네. NC소프트, 크래프톤도 2, 3%씩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도 오늘 공개 매수 발표를 했는데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돈 쓰는 입장이니까. 네. 네. 그리고 뭐 요게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더 비싸게 매입할 수도 있겠죠. 일단 주주들은 제일 좋네. 단기적으로는. 네. 주주들이 제일 행복합니다. 네. 운수 창고 업종이 두 번째로 하락세가 컸습니다. 항공주들이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파라다이스, GKL 떨어진 것과 아마 같은 이유일 것 같은데요.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가 2, 3%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증권 업종도 그다음에 한 좀 떨어졌네요. 다올투자증권, 미래에셋이 5%, 3%씩 떨어졌고요. 나머지도 한 1% 내외로 좀 떨어졌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이창용 하는 총재가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몇 가지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물가 목표를 지금 2%잖아요. 요거 3%로 네.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다 2% 목표인데 우리만 3%로 하면 환율을 자극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네. 2% 물가 수준이면 물가를 사람들이 좀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좀 2%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고요.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했는데요. 금리 동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다.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통화정책 기대가 좀 변하면서 달러 가치 상승을 이끈 것이다. 환율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금리 차가 더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 건지는 예의주시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안 가본 길이라. 네. 네. 그래서 미국은 금리 계속 오를 것 같죠. 5.25까지는 지금 시장 금리는 뭐 거의 5.5% 반영을 뭐 했다라고 하는데요. 시장은 네, 그 7월달치 보면은 그 이상도 반영 일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점도표는 5.1에서 5.4니까 그 사이니까 일단 한 5.3, 5.5 뭐 이렇게 보시면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 네. 그러면 1.5 이상도 이제 벌어지는 거라서 네. 환율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때 됐어. 그렇죠. 네. 네, 만약에 환율이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네,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창용 총재가 저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저거를 먼저 받아들이되 이상하면 그것과 연관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1,300원이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지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원화만 움직인 게 아니고 오늘 위안화가 약세였어요. 네. 네, 같이 움직인 거라서 한국 원화만 움직이면은 네, 금리 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는데 또 그게 아니라. 네. 그런 의미의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가가 3월 이후에는 4.5% 이하로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3%포인트 기준금리 인상한 이 효과가 이 물가 경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할 때가 됐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2월달 CPI가 4.8이었고요. 3월 이후로는 4.5 이하로 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연말에는 3% 초반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제 3%로 목표 물가를 인상하는 건 상향시키는 거는 옳지 않다. 2%가 적당하다라고 했는데 연말까지도 3% 이상을 전망을 하는 거면 금리를 아직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섣부르다라는 의견을 좀 내비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3%로 옮기는 순간 튀어. 모든 게 다 튈 것 같아. 금리 낮다고 생각하면서 튈 것 같아서
방어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보다는 물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지난달에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가를 잡는 것보다 이 경기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경기를 걱정을 했으면 금리를 인하했을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물가를 우선하기 때문에 금리 동결 결정을 했다라는 코멘트를 좀 남겼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젊은 세대들한테 부동산 투자에 주의하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녀들이 대출로 집을 사려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겠냐라고 어떤 기자분이 질문을 했나 봐요. 네. 부동산은 지금 대마불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잠깐 조정받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자산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자율 등을 생각할 때 더 신중하게 자산을 운용하라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네. 집값은 작년에 평균 20%나 빠르게 하락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올해 1월, 2월을 보니까 하락은 하지만 하락 속도는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네요. 연착륙 가능성도 없어? 그러면 없는 것도 있어? 연착륙 가능성이 있으면 없기도 하네.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반반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짬짜면 아니야 이거? 작년에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는데 그거 같은 속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으면은 좀 위험한데 경착륙인데 연착륙으로 이제 이렇게 슬슬슬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는 젊은 세대들한테 하는 당부의 이야기는 뭐 대출 받아서 집 사지는 말라라는 코멘트로 좀 들리는 것 같거든요. 네, 이자율을 생각할 때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네. 아니 인구가 많이 빠지는 게 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그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통합학계 출산율이 0.78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태어나서 한 두세 살짜리 친구들이 나중에 20대 후반 가면은 이제 구매력이 생길 텐데 지금하고 이제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한 3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유지가 될지는 의문이긴 한데 10년 금방 가요 생각보다. 젊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나 언제 나이 이렇게 먹은지 모르겠어.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10년 금방 가. 그래서 10년 후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좀 애매하긴 하죠. 애매하긴 해요. 시골 집값 형성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시골 집값이요? 네, 인플레이션에 의한 땅값 상승, 인플레이션의 땅값 상승, 그 다음에 건축 자재 비용 마이너스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이게 이제 시골 가격 집값이야. 감가상각. 서울 집 팔아서 시골 왔거든. 어떻게 됐겠습니까? 작살났죠. 꼭 그렇게 거칠게 표현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근데 나는 다른 하여튼 쪽으로 주식만 열심히 할 거야. 주식만 열심히 할 거야. 아니, 투자만 열심히 하고 주식만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투자를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네. 다른 데서 승부를 또 볼 수도 있겠죠. 승부를 봐야지.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네, 봐야 합니다. 절대적이에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카카오가 SM 공개 매수 시도를 했습니다. 공시도 냈는데요. 15만 원에 지분 35%까지 매수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이브 공개 매수가보다 한 25% 높은 가격이었고 3월 7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매수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신고서를 한번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장내 매수했던 거 사실 우리였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2월 28일부터입니다. 네. 그러면 2월 16일에 옛날에 800억 넘게 장내 매수했던 그 기간은 포함이 안 돼 있죠. 그거는 우리가 한 짓이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카카오 엔터하고 카카오가 나눠서 총 116만 주 정도를 장내 매수했다라고 이번 신고서에 밝혔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4.91% 지분입니다. 그러면 2월 16일 날 장내 매수했던 게 뭐 카카오 엔터는 아니다. 네. 이건 팩트인 것 같고 카카오 우호 지분일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그것까지 합하면 지분이 지금 4.9가 아니라 훨씬 더 높아지겠죠. 10%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쉽진 않겠네. 한 7, 8%좀 보는 게 맞겠네. 네. 그렇죠. 그때 했던 26일 날 했던 게 3%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7%대 정도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표 수량만큼 카카오가 만약에 공개 매수에 성공을 한다면 4.9% 플러스 35%에서 대략 한 40% 정도 확보할 것 같습니다. 하이브 측의 지분은 현재 약 20% 조금 안 되고요. 개인 주주들이 반응하겠어. 레이스 해라 막
으쌰 이러고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이브가 이미 20%나 지분을 좀 뭐 우호세를 합해서 네. 취득을 한 상황에서 발을 빼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니 그 장내 매수하는 건 어떻게 되나? 오늘 같이 막 주가 오르는데 막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막 사버려. 그러면은 공개 매수하고는 장내 매수 못 하는 건가요? 예? 뭐라고요? 공개 매수 1000명 하고부터는 장내 매수 못 하나요? 카카오는 공개 매수 신고 공시를 냈기 때문에 카카오는 이제 장내 매수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는 장내 하이브는 매수- 장내 매수 할 수 있겠죠? 이제 공개 매수 기간이 그럼 3월 내가 1일로 하이브 끝났으니까. 전략가라면 지금부터 15만 원까지 연락 올리면서 살 거야 주식을. 지금 이미 15만 원까지 다 달았어요. 끝났어? 하루 만에? 끝났어요. 예. 끝났군. 근데 하이브가 네. 만약에 속내로 우리는 18만 원까지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지금 막 장내 매수 막 사겠죠? 지금 장내 매수를 해서 15만 원 훌쩍 넘겨서 아무도 장내 매수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응? 카카오가 했던 거 똑같이 하겠다. 똑같이 해서 쫙 올려버리는 거지. 그리고 장내 매수를 해가지고 한 30%까지 땡기는 거야. 30% 정도 땡기면 거의 게임 끝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뭐 어떤 시나리오를 보든 네. 주주 입장에서는 행복한 시나리오만 좀 가능성 높게 좀 보이는데 2차 전지보다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 변수가 금감원의 시세 조정 혐의 조사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2월 16일 날 장내 매수가 800원 넘게 들어왔잖아요. 그거 건 가지고 하이브가 이거 문제 있는 것 같다. 시세 조정 혐의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2월 28일 건 아니고 16일 건인데 카카오가 이거는 그때 한 건 우리 거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이번에 2월 28일도 사실상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이 3월 1일까지였는데 휴일 제외하고도 28일까지였어요. 마지막 날에 장내 매수한 거기 때문에 시세 조정 혐의로 이것도 조사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금감원이 이거 문제 있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조금 그건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어쨌든 변호사 끼고 해서 법정으로 관리는 하고 했겠죠. 법무적 그때 그렇게 해석을- 생각했었죠. 처음에. 네. 그래서 가처분이 이거는 인용이 될까? 카카오가 그렇게 그런 법률 검토도 안 하고 법률 것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된다고 그냥 전략적 제휴가 괜찮다고 생각했었어. 네. 음. 그리고 철저한 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업적 제휴 어떻게 하겠다 계획도 했고. 근데 하긴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법원에서 거야.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네. 네, 그래서 법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법 예측하기 없이 쉽지 않아요. 법 없이 살고 싶은데 법대로 되는 세상이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 다음은 이제 카카오가 공개 매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의 결정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공개 매수 가격을 보고 싸우는 거라 개인들 입장에는 되게 해피하네. 빨리만 잡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비트라지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SM이 15% 올라서 14만 9,700원에 거의 15만 원 근접한 가격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란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매장량을 가진 이제 리튬 광산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에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란 정부가 밝힌 매장량이 850만 톤인데요. 칠레 광산이 제일 많아요. 920만 톤. 네. 이거 다음으로 2위 규모이고요. 뭐 이렇게 큰 규모의 이제 매장량이 발견이 되면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리튬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걸로 보이고요. 오늘 뭐 리튬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주식들이 막 하이드로 리튬 네. 들어보셨어요? 어반 리튬 있어요. 막 상한가 가고 26% 올랐어요. 이거 무슨 닷컴 같아. 옛날 닷컴. 네. 저는 약간 동전주인가 싶었는데 시총도 막 몇천억 단위더라고요. 굉장히 큰 회사더라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엠텍, 금양 다 이렇게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림의 가격은 누가 형성시키는 건가요? 그림의 가격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림의 가격은 그 본질 가치 플러스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이잖아요. 그림에 막 몇천억짜리 그림은 그들만이 제공하는 어떤 프리미엄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약간의 이제 상속할 때 이런 세금을 온전하게 신고를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자, 빈센트 반 고 작품이 보통 뭐 좀 큰 거, 이 벽체만한 거 하면 얼마 할까요? 빈센 반 고흐가 한 5천억 하겠죠. 예전에 한번 2천억대 거래가 됐었잖아요. 자, 생전에 몇 개나 팔았을 줄 아세요? 예? 그림을. 아, 빈센트 반 고흐 생전에 몇 개를 팔았을까요? 그림. 팔았냐고요? 네. 몇백 작품은 그렸는데 그게 많이 팔리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생이 2개 사줬어요. 그게 전부 다예요. 하나도 못 팔았어. 음, 한 개도 못 팔고 테오라는 동생이 다 돈 대줘서 생활했거든. 빈센트 반 고흐의 말년이 좀 그렇게 끝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경제적 이유도 없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럼 무슨 말이냐? 그림값이 없었어 생전에는.
그림값이 제로야. 근데 지금은 그림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의 본질 가치라는 걸 과연 어떻게 저는 그래서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식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몇몇 종목을 보면서 아 이건 그림과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인간 세상이 만들어내는 형이상학적 가격들이 주식시장에서도 형성될 수는 있으나 그림이라는 거 말씀하신 대로 그걸 재산 서로 간에 이제 컨센이 확고하게 그 사람들끼리 형성되면서 이게 무슨 상속재산이나 이런 걸 쓸 수 있어서 뭐 이렇게 되는데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쓰이는 게 되게 애매해서 형이상학적 가격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20년 경험치로 봤을 때 형이상학은 형이상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야. 나중에 지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갑자기 이제 그 이야기 이 가격 형성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비슷한 그 비교가 이거밖에 없겠더라는 거지. 제 판단에는. 2차 던지나 약간 이렇게 좀 펀더멘탈 훨씬 이상으로 좀 거래가 되어 보이는 그런 주식들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이름 짓는다고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자체가 잘 모르겠는데. 예. 옛날에 그 2000년에도 닷컴만 이름 지으면은 그렇죠.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아직, 이 회사가 진짜 이름만 리튬인지 아니면 진짜 그쪽으로 뭐 저도 아직 사업을 공부 안 하고 해봐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뭐 리튬 발견했다가 막 이렇게 상하가 이 회사가 이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주식 이렇게 장이별로 이렇게 좀 그냥 그럭저럭 하면 테마주들이 조금 기승을 좀 부리긴 하죠. 근데 어쨌든 코스닥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코스닥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YTD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연속 상승으로는 기록적인 상승입니다. 지금 주간 단위. 네. 그리고 셀업체들도 배터리 1월달 이 배터리 생산량 점유율이 나왔는데 국내 3사가 19.9%에서 23.2%로 네. 3.3%포인트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셀업체들도 오늘 주가가 좋았고요. 다만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오늘 조금 떨어졌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요 세 개가 5%대씩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삼성증권 자료를 보니까 중국에서 2차 전지 업체들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주가 엄청 빠졌어요. 예, 2월 한 달에 보면은 한국이 32% 올랐는데 중국이 거의 10% 하락을 네. 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도 한국이 한 60% 올랐는데 중국은 3% 올랐고요. 네. 예, 23년 기준 PER이 한국은 26.6배인데 중국은 17.8배. 예, 꽤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만 좀 많이 떴다고 해요. 그리고 네. 또 메탈 가격들 2월 달에도 추가로 좀 많이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2월 28일 기준으로 2월 한 달 동안 리튬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24% 하락을 했고요. 1월 달에 니켈은 선방을 했는데 2월 달 들으니까 니켈도 16% 하락했습니다. 네. 전월 대비입니다. 코발트도 31% 하락했습니다. 네. 양극재 주요 원자재들이 다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너무 중국 대비해서 좀 과하게 오른 게 아닌가 이런 리포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박승영 연구원이 지난 주말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원자재 가격의 원리라는 그 칼럼을 짧게 썼는데 모든 원자재 가격은 생산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문명사의 기본적인 흐름이었다. 지금 2차 전지의 원자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모양은 그걸 역으로 갔다. 그러나 결국 기존의 흐름대로 문명사의 흐름대로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톤의 그 칼럼을 썼어요. 상당히 저는 동감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1월 달까지 1월 달에도 사실 이런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P가 떨어지는 거 그래 오케이. 하지만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이 네. Q의 폭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네.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논리가 뒷받침이 됐었는데 2월 달 들어서도 뭐 그게 잘 급등을 네. 한 것 같아요. 근데 2월 달 저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몰랐는데 24%, 16%, 31% 많이 하락한 걸 보니까 Q의 증가가 그 기대치를 충족을 과연 시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들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커져야 되고 커질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2대나 몰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잘 되기를 바라고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투자를 오래 했던 선배 투자자로서 말씀드리면 심리도를 그려본다면 익스트림 그리드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시계열이.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항상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를 때는 항상 좋은 면만 좀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댓글에서 계속 눈에 띄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는 굉장히 편만했다라는 거고 모든 사람이 지금 거기에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증시각도 TV에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엄청 많아졌어. 완전 난리 부르스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네. 뭐 단기간에는 기회를 놓칠 수는 있겠지만 그 상승의 달콤함은 조금 놓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리스크는 줄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보다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여기 안이 있어도 그래도 뭐 딴 데 벌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럼요.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주들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전인대에서 목표 성장률 5% 제시했는데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아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리오프닝 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현대산업개발이 자사주 취득 공시를 했습니다. 200억 정도 규모를 공시를 했는데 오늘 이 규모가 적진 않습니다. 발행주익수의 한 2.9% 규모라서 네. 뭐 적진 않은데 오늘 15만 주 매수 걸었는데 체결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소각은 하겠대요. 취득을 한 다음에. 소강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못 믿지 회사. 한 행동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 행동 있잖아 그 동안에. 네. 그렇죠. 예전에 붕괴 사고 좀 안타까운 사건 이후로 주가가 조금 그때보다 한 반토막 정도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은 싸긴 싼데. 그래서 자사주 매입했다는 거는 회사 측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훨씬 우리 회사의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신호로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게 적은 규모는 아니라서. 나쁜 건 아닌데 믿을 수는 없어. 네. 네, 그래서 오늘 주가도 한 7%대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